(23화) 줄거리. 제갈량은 주유를 조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방통을 만나고 현덕을 함께 섬기자 권한다. 한편 노숙의 청거를 받고 방통을 만난 송건은 방통의 불유쾌한 외모와 주유를 가볍게 보는 태도가 마땅찮고 형주의 현덕 또한 방통의 외모로 그의 재주를 의심해 작은 벼슬을 맡길 뿐이다. 그러나 장비를 통해 방통의 진면목을 확인하고 그를 중용할 즈음 조조가 남정을 계획한다. 조조는 남정에 앞서 서량군을 제어하기 위해 마등에게 벼슬을 주어 불러들이고 의대조의 결의를 잊지 않은 마등이 조조를 죽이려 하나 발각되어 죽임을 당한다. 한편 조조가 강동을 노리니 송건이 현덕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제갈량은 마초를 움직여 이를 해결하려 한다. 마초는 부친과 형제의 부고를 듣고 절치부심하며 대군을 일으켜 낙양으로 향한다. 마초가 장안을 빼앗고 낙양에 이어 동강까지 접수함으로써 조조의 남정은 좌절되고 조조는 마초에게 쫓기는 등 갖은 곤욕을 치르지만 마초의 추격에서 살아난다. 조조는 마초를 계책을 써서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곧 서왕과 주령을 불러 비밀 명령을 내렸다. 모두 하서로 건너가 영체를 메고 앞뒤에서 협공할 준비를 하라. 그러던 어느 날 조조는 성 위에서 마초가 수백 명의 기병을 이끌고 곧장 영체 앞까지 바짝 다가와 나는 듯이 말을 달리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았다. 조조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투구를 벗어 땅에 내동댕이 치며 말했다. 저 젊은 마가놈을 죽이지 못하면 나는 죽어도 장사 지낼 땅이 없겠다. 하우연이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소리를 높여 말했다. 네,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맹세코 마가놈을 잡아 죽이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하우연은 자기 휘하에 1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영체문을 활짝 열고 곧바로 서둘러 달려나갔다. 조조는 너무 갑작스러운 나머지 하우연을 멈추게 할 수 없어서 혹시나 실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황급히 직접 말을 타고 지원하러 그 앞으로 나갔다. 마초는 조조의 군사들이 밀려오는 것을 보고 곧 정군을 후군으로 삼고 후대를 선봉으로 삼아 일자로 벌려섰다. 하우연이 도착하자 마초는 그를 맞아 싸우다가 뒤섞인 난군들 속에서 멀리 조조를 보자 하우연을 내팽개치고 곧장 조조를 잡으러 갔다. 조조는 크게 놀라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자 조조의 군사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마초가 바로 조조군을 추격하고 있을 때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조조의 일군이 이미 하서로 들어와 영체를 세웠습니다. 마초는 크게 놀라 추격할 생각이 없어졌다. 급히 군사를 거두어 영체로 돌아와 한수와 상의하며 말했다. 조조의 군사들이 우리의 빈틈을 타고 이미 서하를 건너왔으니 우리 군사는 앞뒤로 적을 맞게 되었는데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부하장수 이감이 말했다. 땅을 할양해주고 강화를 청하여 양가가 우선 다 같이 싸움을 중지했다가 겨울을 보내고 나서 따뜻한 봄이 오면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겠습니다. 한수가 말했다. 이감의 의견이 최선이다. 따를만하다. 마초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양추와 후선이 모두 강화를 청했다. 이리하여 한수는 양추를 사자로 삼아 곧바로 조조의 영체로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땅을 할양해주고 강화를 청하는 일에 대해 언급했다. 조조가 말했다. 너는 우선 영체로 돌아가라. 내가 내일 사람을 보내 회보하겠다. 양추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갔다. 가오가 들어와 조조를 뵙고 말했다. 승상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조조가 말했다. 공의 생각은 어떻소? 가오가 말했다. 전쟁 중에는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는 법이니 거짓으로 허락한다고 한 다음 방관계를 써서 한수와 마초가 서로 의심하게 하면 일고에 쳐부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가 손뼉을 치며 즐겁게 말했다. 천하의 높은 식견을 가진 사람은 뜻이 서로 맞는 것이 많다더니 가후의 계책이 바로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답장에 이렇게 써서 사람을 보냈다. 내가 천천히 철군한 다음에 너에게 하서의 땅을 돌려주겠다. 그러는 한편으로 부교를 놓으면서 철군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 마초는 편지를 받고 한수에게 말했다.
조조가 비록 강화를 수락했지만 간웅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대비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의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숙부는 돌아가면서 군사를 이동시켜 오늘은 숙부께서 조조에게로 출동하시고 저는 서왕에게 가겠으니 내일은 제가 조조에게로 가고 숙부는 서왕에게로 출동하는 식으로 군사를 나누어 각각 대비를 하면서 그 속임수를 막아야 합니다. 한수는 마초의 계책에 따라 행하기로 하고 군사를 움직이자 일찌감치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조조에게 보고했다. 조조가 가오를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의 계획은 성공했네. 그리고 물었다. 내일은 나에게로 누가 오는 날이냐?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이 말했다. 한수입니다. 조조는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영체를 나와 장수들을 좌우에 빙 둘러 세우고 조조 혼자 말을 타고 그 한가운데 섰다. 한수가 거느린 병사들 중엔 조조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진 밖으로 조조를 구경하러 나왔다. 조조가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 제군들은 조공을 보려는 것이냐? 나 역시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니 눈이 4개, 입이 2개 달린 사람이 아니다. 다만 지략이 많을 뿐이다. 한수의 많은 병사들은 모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조조는 한수의 진지로 사람을 보내서 한수에게 말하라 했다. 승상께서 한 장군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자 근청하십니다. 한수는 즉시 진지를 나가면서 조조를 바라보니 조조가 갑옷도 걸치지 않고 무기도 없이 오는 것을 보고 마찬가지로 갑옷을 벗어놓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혼자 말을 타고 나갔다. 두 사람은 말머리가 교차하도록 각각 고삐를 당겨 세우고 마주보며 말을 나누었다. 조조가 말했다. 나는 장군의 부친과 함께 효령으로 청거되었었는데 나는 일찍이 장군의 부친을 아저씨로 섬겼었소. 나 또한 공과 더불어 함께 벼슬길에 올랐지만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구려. 장군, 올해 나이가 몇이나 되었소? 한수가 대답했다. 40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지난날 서울에 있을 때는 모두 젊은 청춘이었는데 어찌 중년이 되리라 생각이나 했겠소. 그러니 어느 세월에 천하를 깨끗이 평정하고 함께 즐기겠소. 조조는 오직 옛일을 들먹이며 이러쿵저러쿵 말을 늘어놓은 것밖에 없었고 군정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조조는 이야기를 마치자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었는데 2시간이나 이야기를 나눈 후에 비로소 작별하고 말머리를 돌려 각각 영체로 돌아왔다. 일찌감치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가지고 마초에게 달려가 알렸다. 마초는 급하게 달려와서 한수에게 물었다. 오늘 조조의 진 앞에서 그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한수가 말했다. 오직 옛날 서울에 있을 때의 일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네. 마초가 말했다. 어찌 군사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수가 말했다. 조조가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 혼자 말을 하겠는가? 마초는 몹시 의심이 들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물러갔다. 한편 조조는 영체로 돌아와 가오에게 말했다. 공은 내가 지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눈 뜻을 알겠는가? 가오가 말했다. 그 뜻이 비록 기막힌 묘수이지만 두 사람을 이간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한수와 마초가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려 들 것입니다. 조조가 그 계책을 물었다. 가오가 말했다. 마초는 한 사람의 용감한 사나이일 뿐 기밀을 살피는 식견이 없습니다. 승상께서 친히 편지 한 통을 쓰셔서 오직 한수에게만 보내시되 편지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의 글자 모양을 불분명하게 중요한 대목을 먹칠하여 지우고 그 옆에 바꿔 쓰십시오. 그런 다음 봉하여 한수에게 보내시고 고의로 마초가 알도록 하십시오. 마초는 틀림없이 편지를 보러 찾아올 것입니다. 만일 편지의 중요한 곳마다 모두 지우고 고쳐 쓴 것을 본다면 이것은 다만 마초가 극비사항을 알아차릴까 두려워하여 한수가 직접 지우고 고친 것은 아닐까 추측하게 될 것이니 혼자 말을 타고 나가 2시간이나 마주서서 이야기한 것을 바로 의심하고 한수를 믿지 못하게 된다면 반드시 분란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남몰래 한수의 부하 장수들과 손을 잡고 두 사람 사이를 서로 이간하게 하면 마초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그 계책 참으로 절묘하구나. 조조가 즉시 편지 한 통을 써서 대체로 중요한 곳은 모두 다 시커멓게 지우고 고쳐 썼다. 그런 다음 단단히 봉하여 일부러 많은 종복들을 파견하여
마초의 영체를 지나 한수의 영체로 가서 편지를 전하고 돌아오라 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마초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 알렸다. 마초는 점점 더 의심이 들어 곧장 한수를 찾아가 편지를 보고자 했다. 한수는 편지를 가져다 마초에게 주었다. 마초는 편지 위에 지우고 고쳐 쓴 글자를 보고 한수에게 물었다. 편지가 어찌하여 모두 지우고 고쳐 써 무슨 말인지 애매모호하게 되었습니까? 한수가 말했다. 원래부터 편지가 이와 같았는데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마초가 말했다. 어찌 초고를 남에게 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필시 숙부께서 내가 자세한 내용을 알까 두려워서 먼저 지우고 고친 것이 아닙니까? 한수가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조조가 초고를 잘못 가져다 넣어 보내온 것이 아니겠느냐? 마초가 말했다. 저는 그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조조는 정밀하고 주의 깊은 사람인데 어찌 착오가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숙부께서는 힘을 합쳐 역적과 싸워왔는데 어찌하여 갑자기 딴 마음이 생겼습니까? 한수가 말했다.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내일 지인 앞에서 조조를 속여 이야기를 할 것이니 그때 너는 지인 안에서 득달같이 뛰쳐나와 단창으로 찔러 죽이면 될 것이다. 마초가 말했다. 만일 그렇게 해주신다면 비로소 숙부의 진심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다. 다음날 한수는 후선, 이감, 양흥, 마완, 양추 등 5장수를 이끌고 진으로 나갔다. 마초는 진문 뒤에 숨어 있었다. 한수는 사람을 시켜 조조의 영체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치라 했다. 한 장군께서 승상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청하십니다. 조조는 조흥에게 수십 길을 이끌고 지인 앞으로 곧장 나가서 한수를 만나보라 명했다. 한수와 몇 걸음으로 좁혀지자 조흥이 마리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며 말했다. 어제 승상께서 장군께 드린 말씀을 절대로 그리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말을 마치자 즉시 말을 돌려 돌아갔다. 마초는 이 말을 듣자 크게 노하여 창을 들고 말을 몰아달려 나와 한수를 찌르려 했다. 5장수가 마초의 앞을 가로막으며 영체로 돌아가시라고 설득했다. 한수가 말했다. 현질은 의심치 말라. 나에게는 나쁜 마음이 없다. 마초가 어찌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겠는가. 원망을 하면서 돌아갔다. 한수가 5명의 수하장수들과 상의했다. 이 일을 어떻게 해명해야 하겠느냐. 양추가 말했다. 마초는 자기가 용감하게 잘 싸운다는 것만 믿고 늘 주공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설사 조조를 이긴다 하더라도 어찌 양보하려 하겠습니까?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몰래 조공에게 투항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래야 뒷날 봉우의 자리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한수가 말했다. 나는 마등과 의형제를 맺었는데 어찌 차마 배반할 수 있겠느냐. 양추가 말했다. 일은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한수가 말했다. 누가 내통하여 소식을 전할 수 있겠느냐. 양추가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마침내 한수는 밀서를 한 통 써서 양추에게 주고 당장 조조 영체로 가서 투항하는 일에 대하여 설득하라고 보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여 허락하고 한수를 서량후에 봉하고 양추를 서량태수로 삼았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벼슬을 내리겠다 하고 불을 지르는 것을 신호로 함께 마초를 치기로 약속했다. 양추는 조조에게 절하여 작별하고 돌아와 한수를 뵙고 조조를 만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오늘 밤 불을 지르고 안쪽에서 응하고 밖에서 합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한수는 매우 기뻐서 군사들에게 중군 막사디에 마른 땔감을 쌓아놓으라 명령하고 5장수들에게는 각자 무장을 하고 명령을 기다리라 했다. 한수는 상의를 한 결과 주연을 베풀고 마초를 속여 초청해 와서 그 자리에서 죽이기로 했으나 머뭇거리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훨씬 전부터 한수의 동태를 탐지하고 있던 마초는 세세히 대비를 하고 즉시 몇 사람의 측근을 대동하고 칼을 들고 먼저 가면서 방덕과 마대에게 뒤에서 지원하라고 명했다. 마초가 한수의 막사 안으로 몰래 걸어 들어가니 5장수가 한수와 밀담을 나누는 모습이 얼핏 보였고 양추가 일은 질질 끌어서는 아니 됩니다. 빨리 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얼핏 들렸다. 마초는 크게 노해 칼을 휘두르며 곧장 들어가 큰 소리로 호통쳤다. 이 도적놈들아, 어찌 감히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다. 마초가 한 칼로 한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리치려 달려들었다. 한수는 너무나 황급하여 손으로 칼을 막다가 왼손은 일찌감치 잘려나가 땅에 굴러 떨어졌다. 5명의 장수들이 칼을 휘두르며 일제히 나와 덤벼들었다. 마초는 성큼성큼 훌쩍 뛰어 막사 밖으로 나오자 5 장수가 마초를 둘러싸고 빙빙 돌면서 덮쳐들었다. 마초는 혼자 보검을 휘두르며 5명의 장수와 힘을 내어 싸웠다. 보검의 칼날이 번쩍이자 붉은 핏방울이 사방으로 튀면서 흩어졌다. 마완을 베어 넘어뜨리고 양웅도 베어 거꾸로 뜨렸으나 세 장수는 각자 살 길을 찾아 도망쳐갔다. 마초가 한수를 죽이려고 다시 막사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한수는 좌우가 구해서 달아난 뒤였다. 막사 뒤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며 각 영체의 병사들이 모두 출동했다. 마초는 얼른 말을 올라탔다. 방덕과 마대가 도착하여 서로 혼전을 벌였다. 마초가 군사를 거느리고 혼전 속에서 빠져나왔을 때 조조의 병사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었다. 앞에는 허저, 뒤에는 서황, 왼쪽에는 하우연, 오른쪽에는 조홍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드는데 서량의 병사들은 자기 편끼리 다투며 서로 죽이고 있었다. 마초는 방덕과 마대가 보이지 않자 100여기를 이끌고 윗수다리 위에서 가로막고 있었는데 하늘빛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이감이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것이 얼핏 보이자 마초가 창을 뻗쳐들고 말을 놓아 추격하니 이감은 창을 끌며 달아났다. 때마침 우금이 말을 놓아 달려 마초 뒤를 추격해왔다. 우금은 활을 힘껏 당겨 마초를 향해 쏘았다. 마초는 등 뒤에서 팽 하는 시위 소리를 듣고 급히 몸을 피하자 화살은 스쳐 지나가 오히려 앞서가던 이감에 가서 꽂혔다. 이감은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마초가 말머리를 돌려 우금을 죽이려 달려들자 우금은 말을 박차고 달아났다. 마초는 다리 위로 올라와 머물러서 지켰다. 조조의 군사들이 앞뒤로 엄청나게 밀려왔다. 호위군이 앞장서 달려들면서 마초를 향해 앞뒤에서 많은 화살을 어지럽게 쏘아댔다. 마초는 창을 휘둘러 날아오는 화살을 쳐댔다. 화살은 모두 우수수 땅에 떨어졌다. 마초는 부하 기병들에게 왔다 갔다 하며 돌격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이를 어찌하랴. 조조군이 워낙 단단히 격겹으로 포위하고 있어서 도저히 돌격하여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 마초가 다리 위에서 외마디 소리로 크게 호통치며 위수 북쪽으로 적진으로 돌격했다. 마초를 따르던 부하 기병들도 모두 마초와 끊어졌다. 마초는 홀로 조조의 진을 깨고 나가려고 돌진했다. 그 틈에 마초가 걸터앉은 말이 몰래 쏜 세네에 맞아 쓰러지는 바람에 마초는 땅으로 떨어져 나뒹굴었다. 조조의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죄어오자 마초는 바로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때 호련히 서북쪽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조조군을 덮치며 다가왔는데 바로 방덕과 마대였다. 두 사람은 마초를 구하자 군중의 전말을 가져다가 마초에게 주어 타게 하고 몸을 돌려 이리저리 적들 사이를 비집어가며 싸워서 현로를 뚫고 서북쪽으로 달아났다. 조조는 마초가 탈주했다는 보고를 받고 여러 장수들에게 명을 전달했다. 밤낮을 가리지 말고 마가놈을 뒤쫓아가 잡아오라. 만일 목을 베어오는 자는 1,000양의 황금을 상으로 내리고 만호후로 봉할 것이고 사로잡아오는 자는 대장군에 봉할 것이다. 여러 장수들은 명령을 받자 각기 공을 세우려고 앞다투어 잇따라 긴 행렬을 이루며 추격해갔다. 마초는 사람도 말도 모두 피로에 지쳤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오로지 목숨을 구해야겠다는 것만 생각하고 달렸다. 뒤따르던 기병들도 점점 모두 흩어지고 따라오지 못하는 보병들은 거의가 잡혀갔다. 마초는 남은 30여기만을 거느리고 방덕 마대와 함께 농서 임조로 향해 갔다. 조조는 몸소 안전까지 추격했다가 마초가 멀리 달아났다는 것을 알고 비로소 군사를 거두어 장안으로 돌아갔다. 장안으로 돌아온 여러 장수들이 모두 모였다. 한수는 이미 왼손을 잃어서 불구자가 되어 있었다. 조조는 장안에서 말들을 쉬게 하고 한수에게 서량후의 직을 제수했으며 양초와 후선도 모두 여루에 봉한 다음 위수어기를 지키라 명했다. 조조는 군사를 철수시켜 허도로 돌아간다고 명령을 내렸다.
양주 참군 양부의 자는 의산인데 철수 소식을 듣고 곧바로 장안으로 달려와 조조를 배웠다. 조조가 달려온 까닭을 물으니 양부가 대답했다. 마초는 여포와 같이 용맹한 데다 강인의 마음을 깊이 얻고 있습니다. 이제 승상께서 만일 승세를 타고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신다면 훗날 마초가 기력을 양성하는 날에는 농상의 여러 군은 다시 나라 소유가 아닐 것입니다. 승상께 바라건대 잠시 군사를 돌려 철군하지 마십시오. 조조가 말했다. 나도 본래 군사를 남겨두어 서량을 정벌하고 싶지만 중원에 일이 많으니 어쩌겠느냐. 남쪽도 아직 평정하지 못해 오랫동안 머물 수 없으니 그대가 나를 위하여 책임지고 지켜줘야겠다. 양부가 조조의 명을 승낙하고 또 위강을 양주자사로 보천하면서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기성에 주둔하여 마초를 맡겠다고 했다. 양부는 떠날 때가 되자 조조에게 요청했다. 장안에는 반드시 대군을 남겨두시어 뒤에서 지원하도록 해주십시오. 조조가 말했다. 내가 이미 정해놓았으니 너는 걱정 말고 안심하라. 양부가 인사를 하고 물러가자 여러 장수들이 모두 물었다. 처음에 적들이 동간에 운거하여 위수 북쪽길이 끊겼을 때 승상께서는 하동으로 나아가서 풍익을 치지 않고 반대로 동간을 지키면서 오랫동안 시간만 가도록 질질 끌다가 후에 북쪽으로 건너가 영체를 세우고 굳게 지킨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조조가 말했다. 처음 적들이 동간을 지키고 있을 때 만약 내가 처음 도착하자마자 즉시 하동을 빼앗으러 갔다면 적들은 반드시 각 영체를 가지고 여러 나루터를 나누어 지키게 했을 것이니 그렇게 했다면 하서를 건너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많은 군사를 동간 앞에 모두 집결시켜서 적들로 하여금 모두 하남을 지키느라 하서의 군사를 빼내어 방비하지 않도록 했다. 그 때문에 서왕과 주령이 하서로 건너갈 수 있었고 나도 그 후 군사를 이끌고 하북으로 건널 수 있었다. 수레를 이어붙여 나무 울타리를 만들고 담장길을 만들고 토성을 쌓은 것은 적들에게 우리가 약하다고 알게 하여 적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방비하지 않도록 하려던 것이었다. 또 내가 교묘한 수로 방간계를 쓴 것은 병사들의 힘을 길러 하루아침에 쳐부수려던 것이었다. 바로 이른바 느닷없이 벼락이 내리쳐 귀를 막을 사이도 없다는 것처럼 급습하려는 것이었다. 전술의 변화는 원래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장수들이 또 여쭈었다. 승상께서는 적의 군사와 무리들이 늘어났다는 보고를 들으실 때마다 매번 기뻐하는 표정을 지으셨는데 그것은 어째서입니까? 조조가 말했다. 간중은 아주 멀리 떨어진 변방이라서 만일 수많은 도적대들이 각자 험한 지역만 믿고 대항한다면 1, 2년 싸워서는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그들 모두가 한 곳에 모였으니 그 무리의 수는 비록 많지만 사람의 마음은 같지 않으니 이간시키기 쉽다. 그러니 일거에 모두 쳐부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기뻐한 것이다. 여러 장수들이 절을 하며 말했다. 승상의 신통한 계략은 아무도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나 또한 너희들 문무의 힘에 힘입은 것이다. 드디어 군사들에게 큰 상을 내리고 하우연은 장안에 주둔하라 남기고 항복한 적병들은 각 부대로 나누어 배치했다. 하우연이 풍익 고릉 사람을 보증하여 추천했는데 성은 장, 이름은 기, 자는 덕용으로 경조윤으로 삼고 하우연과 함께 장안을 지키게 하고 조조는 군사를 철수시켜 허도로 돌아왔다. 제43장 서촉행. 헌제는 천자의 수레를 늘어세우고 성곽을 나가 직접 영접했다. 헌제는 조조에게 조서를 내려 참배할 때 이름을 부르지 말고 조정에 들어갈 때 빨리 걷지 않아도 되며 칼을 차고 신을 신은 채 전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한나라 초재상인 소하의 고사와 같게 하라 명했다. 이로부터 조조는 온 나라의 위세를 떨치게 되었다. 이 소식이 전파되어 한중까지 들어오자 한영태수 장로를 깜짝 놀라게 했다. 원래 장로는 패국 풍연 사람인데 그의 할아버지 장릉이 서천 공명산에서 도교의 책을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하였기에 사람들이 모두 존경했다. 장릉이 죽은 후 그 아들 장형이 도를 행했는데 백성들 중에 도를 배우려는 사람이 있으면 쌀 5마를 보조하라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쌀도둑이라 불렀다.
장형이 죽고 장로가 뒤를 이어 행하게 되었는데 장로는 한중에 살면서 스스로를 사군이라 부르면서 돌을 배우러 오는 사람을 모두 귀졸이라 불렀고 우두머리를 제주라 불렀고 많은 무리를 거느린 자를 치두대제주라 불렀다. 그들은 성실함을 바탕으로 삼고 꾀로 남을 속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만일 병자가 생기면 즉시 단을 쌓고 병자에게 조용하고 깨끗한 방으로 들어가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생각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자백하게 했다. 그런 다음 기도를 했다. 기도하는 일을 주관하는 자를 감령제주라 불렀고 기도하는 법은 병자의 성명을 줬고 자신이 지은 죄를 설복한다는 뜻으로 글을 3통 작성했는데 이것을 삼간수서라고 불렀다. 한 통은 산 정상에 올라 태워 하늘에 아래고 한 통은 땅에 묻어 땅에게 아래고 한 통은 물에 가라앉혀 수간에게 아래였다. 이렇게 한 다음 병이 다 나오면 쌀 5마를 가져다 살해하게 했다. 또한 의로운 집을 짓고 그 안에 밥을 지을 쌀과 땔감과 육류식품 등을 모두 갖춰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나 먹을 만큼 다소간 헤아려 직접 가져다가 먹을 수 있게 하되 과다하게 가져가는 사람은 천벌을 받는다고 했다. 한중에 범법자가 있으면 반드시 3번까지는 용서했지만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을 집행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곳에는 관장은 없었고 모든 일은 제주가 맡아 관리하고 처리했다. 이렇게 한중 땅에 응고하고 있은 지 이미 30년이나 되었다. 나라에서는 먼 지방이라 정벌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장로에게 진남 중랑장 겸 한영태수에 취임하라 명하고 조공을 가져다 바치는 것으로 통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해 장로는 조조가 서량의 군사를 무찌르고 천하의 위세를 떨쳤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를 모아놓고 상의하며 말했다. 서량의 마등이 조조에게 살해되고 그 아들 마초도 이번 싸움에서 패했으니 조조는 장차 우리 한중을 분명히 쳐들어올 것이다. 나는 스스로 한영왕이라 칭하고 군사를 독려하여 조조의 여러 군대를 막으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연포가 말했다. 한중의 백성은 호구가 10만이 넘고 재물이 풍부하고 양곡이 넉넉하며 사방으로 지형이 험하여 수비를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초가 이번 싸움에서 패하자 서량의 백성들이 자오곡을 따라 한중으로 도망쳐 들어온 백성들만 해도 수만 명이나 됩니다. 제 생각으로 익주의 유장은 흐리멍덩하고 나약하니 먼저 서천 41개 고을을 빼앗아 근거지로 삼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 다음 왕이라 칭해도 늦지 않습니다. 장로는 크게 기뻐했다. 즉시 아우 장이와 상의하여 군사를 일으키기로 했다. 일찌감치 이 소식을 탐지한 세작이 서촌으로 들어가 보고했다. 익주 유장의 자는 계옥인데 바로 유원의 아들이고 한나라 노공왕의 후예였다. 장제 원한영간에 경릉으로 옮겨 봉해져서 그 후손들이 이곳에 살게 되었다. 후에 유원의 벼슬이 익주목에 이르렀는데 흥평 원년에 악성 종창에 걸려 앓다가 죽었다. 익주태수 조이 등이 함께 보증하여 유장을 익주목으로 삼았다. 유장은 일찍이 장로의 어머니와 아우를 죽여 이로 인하여 원수진 일이 있어서 유장은 방위를 파서태수로 삼아 장로를 막아왔다. 이때 방위는 장로가 군사를 일으켜 서천을 빼앗으려 한다는 소식을 탐지하고 급히 유장에게 알렸다. 유장은 한평생 용기 없고 나약한 사람이라 이 소식을 듣자 마음속으로 크게 걱정되어 급히 중간들을 모아 상의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당당히 걸어 나와서 말했다. 주공, 걱정 푹 놓으십시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능수능란한 말솜씨로 장로가 감히 서천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유장에게 계책을 올리려던 이 사람은 바로 익주 별가로 있는 장송으로 자는 영년이었다. 그 사람은 이마가 괭이처럼 앞으로 툭 튀어나왔고 머리는 뾰족했으며 코는 납작한 들장코에 이는 밖으로 툭 튀어나와 있고 키는 5자도 되지 않는 단신이었는데 말하는 소리는 마치 동종이 울리는 듯했다. 유장이 물었다. 별가는 무슨 좋은 수가 있어 장로의 위난을 풀 수 있다는 것인가? 장송이 말했다. 제가 듣자니 허도의 조조는 중원을 소탕하여 여포와 두 원씨를 모두 멸망시켰고 최근에는 모초를 무찔러서 천하에 당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주공께서 진상할 물건을 준비해 주시면 제가 직접 허도로 가서 조조에게 군사를 일으켜 한중을 빼앗으라고 설득하겠습니다. 조조가 장로를 친다면 장로는 적을 막느라고 겨를이 없을 것이니 어찌 감히 또다시 촉을 넘보겠습니까? 유장은 크게 기뻐하며 황금과 구슬과 비단 등 진상할 물건들을 수습하여 장송을 사신으로 삼아 허도로 보냈다. 장송은 몰래 사천의 지도를 그려 간직하고 종자 몇 사람을 대동하여 말을 타고 허도를 향해 갔다. 이 소식을 일찌감치 세작이 탐지하고 형주로 들어가서 보고했다. 공명은 즉시 사람을 허도로 보내서 소식을 알아보게 했다. 한편 장송은 허도에 도착하여 역관에 머물면서 매일 상부로 찾아가 조조를 뵙기를 청하고 조조의 허락을 기다렸다. 원래 조조는 마초를 무찌르고 돌아온 후부터 거드름을 피우며 사람들을 깔보고 정복의 뜻을 이루자 매일 술잔치를 벌였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고 국정을 모두 상부에서 의논했다. 장송은 기다린 지 3일 만에 비로소 통성명을 할 수 있게 되자 좌우의 근시들이 먼저 뇌물을 받은 다음에야 바로 장송을 인도하여 들어갔다. 조조는 당상에 앉아 있었다. 장송이 절을 올리고 나자 조조가 물었다. 너의 주인 유장은 몇 년째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 어찌된 일이냐? 장송이 말했다. 길은 험하고 씻고 오기도 어려운데 도적들이 출몰하여 빼앗아 가기 때문에 공무를 막힘없이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조조가 꾸짖으며 말했다. 내가 중원의 도적을 깨끗하게 소탕했는데 무슨 도적이 있다는 것이냐? 장송이 말했다. 남쪽에 송건이 있고 북쪽에 장로가 있으며 서쪽에 유비가 있는데 지극히 세력이 적은 자라도 10여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어찌 태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조는 먼저 장송의 인물됨을 보니 추하고 천해 보여서 적잖이 불쾌했는데 또다시 비위를 거슬리는 말을 듣자 곧바로 옷소매를 뿌리치고 일어나 후당으로 들어가 버렸다. 좌우 측근들이 장송을 탓하며 말했다. 너는 사신이 되어 온 자가 어찌 예의도 차릴 줄 모르고 줄곧 비위를 거슬리게 하느냐. 다행히 승상께서 먼 길을 찾아온 내 얼굴을 봐서 죄를 묻지 않는 것이니 너는 서둘러 돌아가라. 장송이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 서천에는 빌부터 알랑거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갑자기 섬돌 아래 서 있던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 서천 사람들 중에 아첨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우리 중원이라고 어찌 아첨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장송이 그를 바라보니 단출한 눈썹에 가느다란 눈을 하고 있었는데 깨끗한 얼굴에서 맑고 신비로운 감이 돌았다. 장송이 그를 보고 성명을 물었다. 나는 태위 양표의 아들 양수로 자는 덕조이다. 현재 승상의 문화에서 장고주부로 있다. 양수 이 사람은 박학다식하고 말하는 솜씨가 청산유수인데다가 지혜와 식견이 뛰어났다. 장송은 양수가 변론가임을 알고 난처하게 만들어 기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양수도 제주만큼은 자신만만하여 천하의 어떤 인사도 얕보고 있었던 터라 당시 장송이 돌려서 비방하고 비꼬는 말을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즉시 바깥으로 나가 소원 안으로 초청했다. 양수는 자리를 손님과 주인으로 나누어 앉은 다음 장송에게 말했다. 촉으로 가는 길은 매우 험하다는데 먼 길 오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장송이 말했다. 주공의 명을 받들려면 비록 펄펄 끓는 물속이나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이라도 뛰어들지 못하겠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양수가 물었다. 촉의 풍토는 어떻습니까? 장송이 말했다. 촉은 서쪽에 위치한 군으로 예로부터 익주라 불린 곳이요. 길은 금강이 무섭게 흘러 건너기 힘들고 땅은 웅장한 검각산이 이어져 있어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한 바퀴 돌아오는데 208개의 역정이 있고 가로 세로 3만 열이나 됩니다. 이웃 마을 다구는 소리, 개 짖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시가지와 서민들이 살아가는 여염집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논밭은 기름지고 흙은 농사짓기에 빼어난 흙인데다가 해마다 홍수와 가물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넉넉하고 풍요로워서 늘 풍악을 울리며 즐겁게 삽니다. 생산되는 산물이 산처럼 높이 쌓여 있으니 천하에 이곳보다 좋은 곳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양수가 또다시 물었다. 촉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장송이 말했다. 문사로는 불을 잘 쓴 상여가 있고 무사로는 반란을 평정하여 나라를 안정시킨 복파 같은 장군이 있으며 의원으로는 중경이 있고 복자로는 군평이 있는데 9개 학파와 유불선 3교에서 배출한 인품과 덕성과 재능이 뛰어난 인물들이 하도 많아서 이루 기록할 수도 없으니 어찌 그들 모두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양수가 또 물었다. 지금 유장의 수하에는 공과 같은 사람이 또한 몇이나 됩니까? 장송이 말했다. 문무를 겸비하고 지혜와 용기를 충분히 갖춘 충의롭고 기계 넘치는 인사가 언제나 몇백이나 되니 나와 같은 하찮은 무리야 수레에 싣고 말로 되어도 하도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양수가 말했다. 공은 지금 무슨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장송이 말했다. 외람되이 별가의 책임을 맡고 있으나 그런 직무를 담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올시다. 감히 묻습니다만 공은 조정에 무슨 관직에 계십니까? 양수가 말했다. 지금 승상부의 주부로 있습니다. 장송이 말했다. 오래전 듣기로 공의 집안은 높은 벼슬을 받아온 명문대가라 하던데 어찌 높은 관리가 되어 조종에 서서 천자를 보좌하는 일을 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승상집 문화의 일개 아전이 되셨습니까? 양수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온통 부끄러움에 벌개져서 억지로 웃는 얼굴을 하고 대답했다. 제가 비록 하급 벼슬아치로 있기는 하지만 승상께서 군정의 중요한 군자군과 군량에 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조만간 승상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면 내 능력을 개발하는 데 극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이 직책을 맡았을 뿐이요. 장송이 웃으면서 말했다. 내 듣기로 조승상은 문으로는 공맹의 도에 밟지 못하고 무로는 소노의 길을 통달하지 못한 주제에 오로지 억지로 패권을 차지하는 일에만 힘써서 대위에 오르려 한다니 어찌 가르칠 것이 없어서 공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깨우쳐 줄 수 있겠습니까? 양수가 말했다. 공은 변방의 구석진 곳에 살고 계시니 어떻게 승상의 큰 재주를 아시겠습니까? 내 시험 삼아 공에게 보여드리겠소. 양수는 측근을 불러 책꼬리 속에서 책 한 권을 꺼내오게 하여 장송에게 보여주었다. 장송이 그 제목을 보니 맹덕신서라 쓰여 있었다. 장송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니 모두 13편으로 군사를 부리는 중요한 법칙이 쓰여 있었다. 장송이 훑어보고 나서 물었다. 공은 이것을 무슨 책이라 생각하시오? 양수가 말했다. 그것은 승상께서 옛것을 참작하고 지금 것에 준하여 손자 13편을 본따 저술한 것인데 공은 조승상이 재주 없다고 업신여기지만 이 정도면 후세에 전할 만하지 않습니까? 장송이 말했다. 이 글은 우리 총나라에선 3척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도 외는 것인데 어째서 신서라고 하십니까? 이 책은 전국시대 어느 이름 없는 사람이 지은 것으로 승상이 몰래 베껴 자기가 지은 것처럼 기량을 뽐낸 것으로 그럴듯하게 조카를 속이기에 좋은 책일 뿐이요. 양수가 말했다. 승상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이 책은 비록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세상에 편하지 않은 책인데 공의 말은 초계 어린아이도 물 흐르듯 술술 외운다 하니 어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소? 장송이 말했다. 공이 만일 믿을 수 없다면 내가 시험 삼아 외워보리다. 즉시 맹덕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낭송했는데 한 글자도 틀리는 글자가 없었다. 양수가 크게 놀라 말했다. 공은 한 번 쓱 본 것을 잊지 않으니 정말로 천하의 기재요. 장송이 물러가려 하니 양수가 다정히 말한다. 공께서는 우선 잠시 관사에 머물러 주십시오. 제가 다시 승상께 공을 만나보시라고 품해보겠소. 장송은 감사 인사를 하고 물러나왔다. 양수가 들어가 조조를 뵙고 말했다. 방금 전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장송을 모멸하셨습니까? 조조가 말했다. 하는 말이 불손하여 내 일부러 멸시했네. 양수가 말했다. 승상께서는 잠시나마 예형을 용납하셨으면서 어찌하여 장송은 용납하지 않으십니까? 조조가 말했다. 예형의 문장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내 차마 잡아 죽이지 못하고 받아들였지만 장송은 무슨 재능이 있겠느냐. 양수가 말했다. 우선 그의 거침없는 말재주는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 같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승상께서 지으신 맹덕신서를 보여주었는데 그는 한번 쓱 훑어보고 즉시 외웠습니다. 이렇게 견문이 넓고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은 세상에 매우 드뭅니다. 그는 이 책을 전국시대 어느 이름 없는 사람이 지은 책이라면서 촉에서는 어린아이들도 모두 암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아마도 옛사람과 나의 글이 우연히 일치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조조는 그 책을 갈갈이 찢어 불태워버리라고 명했다. 양수가 말했다. 이 사람을 만나보시고 천조의 기상을 보게 하십시오. 조조가 말했다. 내일 내가 훈련장에서 군사를 점검할 것이니 내가 먼저 그를 서교장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 군의 막강한 위용을 보여주고 그가 돌아간 다음 내가 강남을 무찌르면 그날로 즉시 서천을 거둬들이러 갈 것이다 라고 전하라. 양수는 명을 받고 물러나왔다. 양수는 장송과 함께 서교장으로 나갔다. 조조는 호위군 5만 명을 점검하려고 교장에 벌려 세웠다. 과연 투구와 갑옷은 선명했고 옷과 점포는 찬란했으며 군사들이 전진하고 후퇴하는 북소리 징소리가 하늘을 진동했고 군사들이 든 창끝에서 반사된 빛이 번쩍였다. 군사들이 사방팔면으로 나눠지며 움직이는데 온갖 깃발들이 고운 빛깔을 드러내며 바람에 흩날렸고 사람과 말들이 모두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장송이 그 모습을 곁눈질을 하며 보고 있었다. 한참 지나서 조조가 장송을 불러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너는 서천에서 일찍이 이런 영웅과 같은 인물들을 보았느냐? 장송이 말했다. 우리 촉에서 일찍이 이런 무기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이로서 사람을 다스립니다. 조조는 안색이 싹 변해서 장송을 노려보았지만 장송은 눈꽃만큼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양수가 급히 장송에게 눈짓을 했다. 조조가 장송에게 말했다. 나는 천하의 쥐새끼 같은 놈들을 초계와 같이 볼 뿐이다. 나의 대군이 이르는 곳에 싸워서 이기지 못한 싸움이 없고 공격해서 빼앗지 못한 것이 없다. 나에게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고 거역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너는 알겠느냐? 장송이 말했다. 승상께서 군사를 몰고 가는 곳마다 싸워서 반드시 이기고 공격해서 반드시 빼앗았다는 것은 저 역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 복양에서 여포를 공격했을 때와 완성에서 장수와 싸우던 날이며 적벽에서 주유를 만나고 화용에서 관우와 마주쳤던 일이나 동간에서 수염을 자르고 홍포를 벗어던지고 위수에서 배로 뛰어들어 화살을 피했던 일 등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천하에 적이 없을 것입니다. 조조가 크게 노하여 말했다. 식견없는 선비놈이 어찌 감히 나의 약점을 까발리느냐. 조조는 좌우에게 끌어내어 목을 베라고 소리쳤다. 양수가 간했다. 장송은 비록 죽일만 하지만 촉도를 따라 공물을 바치러 온 사람인데 어찌합니까? 만일 죽인다면 멀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잃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양수가 간했어도 조조의 화는 식지 않았다. 순욱도 마찬가지로 죽이지 말라고 간했다. 조조는 비로소 그의 죽음만은 면해주고 몽둥이로 찜질을 해서 쫓아내라고 명했다. 장송은 관사로 돌아오자 그날 밤으로 성문을 나가 서천으로 돌아가려고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혼자서 무언가를 생각했다. 나는 본래 서천의 조화군을 조조에게 바치러 왔는데 이렇게 쌀쌀맞게 굴지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내가 떠나올 때 유장의 앞에서 큰 소리를 쳤는데 오늘 만족할 만한 성과 없이 빈손으로 되돌아간다면 반드시 촉의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내 듣기로 형주의 유현덕은 어질고 의롭다고 이 먼 곳까지 전해진 지 오래이니 그쪽으로 길을 돌아 지나가면서 유현덕이 어떤 사람인지 시험 삼아 살펴보고 나는 나대로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낫겠다. 이리하여 장송은 말을 타고 종복을 이끌고 형주 경계를 향해 오다가 영주 경계 초입에 들어섰을 때였다. 갑자기 한 무리의 군마가 나타났는데 말을 타고 달려온 기병은 대략 500여 명쯤 되었다. 앞장선 대장 하나는 옷차림을 가볍게 차려입고 다가와서 말굽비를 당겨 멈춰서서 물었다. 거기 오시는 분은 장별가가 아니십니까? 장송이 말했다. 그렇소만. 그 장수는 황망히 말에서 내려 인사를 하며 말했다. 조자룡이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장송도 말에서 내려 답례하며 말했다.
상산의 조자룡이 아니십니까? 조은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받들어 모시는 주공 유현덕의 명이십니다. 말을 타고 달리며 먼 길을 가시느라 고단하실 대부를 위해 특별히 저에게 우선 술과 음식을 받들어 올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말을 마치자 군사들이 꿇어앉아 술과 음식을 받들어 올렸다. 조자룡이 받아 공손히 드렸다. 장송은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이 유현덕은 너그럽고 어지러 손님을 소중히 대한다더니 이제 보니 과연 이와 같구나. 마침내 장송은 조은과 함께 몇 잔 술을 마시고 말을 타고 함께 형주 경계머리로 접어들었다. 이날 날이 저물어 역관 앞에 도착하니 역관 문 밖에 100여 명이 시립하고 북을 치며 영접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한 장수가 장송이 탄 말 앞으로 다가와 예를 베풀며 말했다. 형님의 장령을 받들어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신 대부를 위해 관우가 역정을 총서하여 편히 묵어 가실 수 있도록 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송은 말에서 내려 관운장 조은과 함께 역관으로 들어가서 인사를 한 후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잠시 후에 술과 음식이 차려져 올라오니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서로 술을 권했다. 술을 늦은 밤까지 마시다가 비로소 술자리를 끝내고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이다. 아침 일찍 조반을 먹은 후에 말을 타고 미처 사오리도 가지 못했을 때 한 무리의 인마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바로 현덕이 제갈량 방통을 이끌고 몸소 영접을 나온 것이다. 현덕은 멀리 장송이 보이자 서둘러 먼저 말에서 내려 기다렸다. 장송도 역시 황망히 말에서 내려 만나 인사를 드렸다. 현덕이 말했다. 오래전부터 대부의 높은 명성은 마치 우레소리가 귀를 뚫는 것 같이 들어왔지만 운산이 너무나 멀고 멀어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는데 이제 허도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이렇게 마중 나왔소. 만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황주로 함께 가서 잠시 쉬시면서 목마르게 우러르는 마음이나 풀어주신다면 실로 만행이겠소. 장송이 크게 기뻐하여 즉시 말에 올라 현덕과 고삐를 나란히 하여 성으로 들어갔다. 부로 들어가 당상에 이르자 각각 예를 베풀어 인사를 하고 손님과 주인의 자리로 나누어 순서에 따라 앉은 후에 주연을 베풀어 후하게 대접했다. 술을 마시는 동안 현덕은 한담을 늘어놓을 뿐 서천에 대한 일은 일체 언급하지도 않았다. 장송이 떠보려고 말했다. 지금 황수께서는 형주를 지키고 계신데 갖고 계신 군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형주는 동호의 것으로 잠시 빌린 땅이라 동호의 사신은 올 때마다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인께서는 동호의 사위이기 때문에 임시로 이곳에서 몸을 의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장송이 말했다. 동호는 6개군의 81개 고을을 차지하고 있어서 백성과 나라가 강력하고 부유한데 그러면서도 족한 줄을 모른답니까? 방통이 말했다. 우리 주인은 한왕실의 황숙이신데도 도리어 차마 주군을 빼앗을 수 없다 하시는데 그 나머지는 모두 한왕실을 해치는 벌레 같은 놈들인데도 오히려 모두 다 힘만 믿고 쳐들어가 토지를 강점하고 있으니 오로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불평할 만합니다. 현덕이 말했다. 두 분은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오. 내 무슨 덕이 있어서 감히 많은 땅을 바라겠소. 장송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명공께서는 한왕실의 종친이시고 어질고 의롭다는 소문은 천하를 가득 채우고 있으니 주군을 빼앗아야 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즉시 정통의 대를 이어 제위에 오르신다 해도 분수에 넘치는 일이 아닙니다. 현덕이 공수하고 살해했다. 공의 말씀은 지나치십니다. 내가 어찌 감히 그런 일을 맡을 수 있겠소. 이로부터 연달아 3일 동안 현덕은 장송을 붙잡아 두고 잔치를 벌였지만 서천에 관한 일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장송이 작별하고 돌아가려 하자 현덕은 심리장정에서 주연을 베풀고 전송했다. 현덕이 술을 들어 장송에게 따라주며 말했다. 대부가 저버리지 않고 3일씩이나 머물러 주어 정말로 고맙소. 오늘 헤어지면 언제 또 가르침을 받을지 모르겠구려. 말을 마치자 현덕은 줄줄 눈물을 흘렸다. 장송이 생각했다. 현덕은 이토록 너그럽고 어진 데다가 인재를 소중히 여기니 어찌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서천을 빼앗도록 달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말했다.
저 역시 조석으로 따라다니며 모시고 싶습니다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제가 형주의 형세를 보건대 동쪽에는 송곳니 빼앗으려는 뜻을 품고 웅크린 호랑이처럼 언제든 덤벼들 준비를 한 채 노리고 있고, 북쪽에는 조조가 항상 집어삼키려고 고래 같은 입을 떡 벌리고 있는 형국이니 역시 오랫동안 지키면서 연연해야 할 땅이 아닙니다. 현덕이 말했다. 처음부터 그런 곳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식처가 없구려. 장송이 말했다. 익주는 지세가 험악한 요새 같은 곳으로 기름진 들판이 천리나 뻗쳐 있고 백성과 나라는 부유하여 넉넉하고 슬기롭고 능력 있는 인사들이 황숙의 덕을 오래전부터 흠모하고 있는 곳입니다. 만약 형량의 무리로 군사를 일으켜 서쪽을 향하여 먼 길을 신속하게 진군해 오신다면 폐업을 이루실 수 있을 것이고 한나라 황실도 부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덕이 말했다. 내 어찌 감히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장 역시 황실의 종친일 뿐 아니라 초계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푼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남이 어찌 익주를 탐내어 잡고 흔들 수 있겠습니까? 장송이 말했다. 제가 주인을 팔아 영화를 누리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명공을 만났으니 감히 제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장이 비록 익주를 차지하고 있지만 품성이 우둔하고 나약하여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장로가 북쪽에서 늘 침범할 기회만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은 이미 떠나 흩어져 현명한 주인을 얻기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길을 떠나온 것은 오로지 조조에게 귀순하려던 것인데 어찌 그 역종놈이 간사하게 제멋대로 굴고 우쭐거리며 사람을 오만하게 대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명공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명공께서는 먼저 서천을 빼앗아 기반으로 삼으시고 그런 다음 북쪽 한중을 도모하시고 중원을 수복하시어 조정을 바로잡으시고 청사의 길이 이름을 남기신다면 그 공은 이보다 더 클 수 없을 것입니다. 명공께서 과연 서천을 빼앗을 뜻이 있으시다면 저는 견마지로를 다해 내응하겠습니다만 명공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현덕이 말했다. 그대의 후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만 유장과 나는 같은 종친이니 어쩌겠습니까? 만일 공격을 한다면 아마도 온천하 사람들이 침을 뱉어가며 욕할 것입니다. 장송이 말했다. 대장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남보다 먼저 미리 일을 시작하여 공을 세우고 기업을 일으켜 세우려고 마땅히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빼앗지 않는다면 남들이 빼앗아 가질 것이니 그때는 후회해도 늦을 것입니다. 현덕이 말했다. 내가 들으니 촉으로 가는 길은 산이 가파르고 험할 뿐 아니라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물이 수도 없이 많고 길은 좁아 수레도 2바퀴가 나란히 굴러갈 수 없고 말도 2마리가 나란히 지나갈 수 없다는데 비록 빼앗으려 한다 해도 무슨 좋은 계책이 있어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장송이 소매 속에서 지도 한 장을 꺼내어 현덕에게 넘겨주며 말했다. 저는 명공의 크고 훌륭한 덕에 감명을 받아 감히 이 지도를 드립니다. 이것을 보시면 촉의 도로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덕이 지도를 대충 펼쳐보니 지도에는 지리산 노정의 멀고 가까운 거리의 있수와 길의 넓고 좁은 폭과 산천의 지세가 험춘한 요충지와 관청 창고의 전량들이 하나하나 빠진 것 없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장송이 말했다. 명공께서는 하루속히 도모하십시오. 저에게는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절친한 친구가 둘 있는데 법정과 맹달이라 합니다. 이 2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니 만약 이 2사람이 형주에 도착하면 마음속으로 염원하시는 일을 터놓고 함께 의논하십시오. 현덕이 공수하고 감사하며 말했다. 청사는 늙지 않고 녹수는 영원히 흐르듯이 훗날 일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후하게 갚겠습니다. 장송이 말했다. 제가 현명한 주군을 만났으니 정성을 다해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었을 뿐 어찌 감히 보답을 바라겠습니까? 말을 마치고 작별했다. 제갈량은 관웅장 등에게 명하여 수십리를 호송하고 돌아오라 했다. 장송은 익주로 돌아오자 맨 먼저 친구 법정을 만났다. 법정의 자는 효직이고 우부풍군 사람으로 어진선비 법진의 아들이었다.
장송은 법정을 만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조조는 어진 사람을 업신여기고 선비에게 오만하여 고생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나 영화는 함께 누리지 못할 사람이었소. 그래서 내가 이미 익주를 유황숙에게 바치기로 마음먹었기에 오로지 그 문제를 형과 상의하려는 것이오. 법정이 말했다. 나도 유장이 무능하다고 생각하여 유황숙을 만나뵐 마음을 가진 것이 벌써 오래되었소. 이런 마음이 서로 같은데 또 무엇을 의심하겠소. 잠시 후에 맹달이 찾아왔는데 그의 자는 자경으로 법정과 고향이 같은 사람이었다. 맹달이 들어오다가 법정과 장송이 밀담을 나누는 것을 보고 말했다. 나는 벌써 두 분의 생각을 알고 있어. 익주를 가져다 바치자는 것이 아니오. 장송이 말했다. 그렇소. 형이 시험 삼아 생각해 보시오.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 적합한지. 맹달이 말했다. 유현덕이 아니면 안 될 것이오. 세 사람은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법정이 장송에게 말했다. 형, 내일 유장을 만나면 어떻게 하실 거요? 장송이 말했다. 내가 두 분을 사신으로 추천할 것이니 형주로 가십시오. 두 사람은 응낙했다. 다음 날이다. 장송은 유장을 찾아뵈었다. 유장이 물었다. 갔던 일은 어찌 되었소? 장송이 말했다. 조조는 한나라의 역적으로 천하를 찬탈하려 해서 말을 할 수도 없었거니와 그는 이미 서천을 빼앗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장이 말했다. 일이 그렇게 되었다면 어찌한단 말이오? 장송이 말했다. 저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반드시 장로나 조조가 감히 서천을 깔보고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유장이 말했다. 무슨 계책이요? 장송이 말했다. 형주의 유현덕은 주공과 같은 종친으로 인자하고 간호하며 장자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적벽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인 이후에 조조는 유황숙의 이름만 들어도 질겁하여 쓸개가 찢어질 정도라 하니 하물며 장로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공께서는 어찌하여 사자를 보내어 결연을 맺어 외부의 지원군으로 삼으려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하시면 조조와 장로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장이 말했다. 나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진 지 오래요. 누구를 사자로 보내야 하겠소? 장송이 말했다. 법정과 맹달이 아니면 가더라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장은 곧바로 두 사람을 불러들여 편지를 한 통 써주고 법정을 사신으로 삼아 먼저 형주로 가서 우호관계를 맺으라 하고 그 다음 맹달에게 정병 5,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현덕을 서촌으로 맞아들여서 지원군으로 삼으라 했다. 이렇게 마침 상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밖에서 뛰어들어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주공, 만약 장송의 말을 들으신다면 42개주와 군은 얼마 되지 않아 남에게 예속될 것입니다. 장송이 소스라치게 놀라 바라보니 바로 낭중 파서 사람 성명은 황건, 자는 공형으로 현재 유장의 집에서 주부로 있는 사람이었다. 유장이 물었다. 현덕은 나와 종친이기 때문에 우호관계를 맺고 지원군으로 삼으려는 것인데 너는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황곤이 말했다. 저도 유비가 너그러움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영웅들도 대적할 수 없어 먼 곳에서조차 인심을 얻고 가까운 곳에서는 백성들의 믿음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제갈량과 방통의 지모를 겸비하고 있고 관우, 장비, 조은, 황충, 위영 같은 맹장이 좌우에서 보좌하고 있으니 만일 그들을 촉으로 불러들여 수하의 군대처럼 대우한다면 유비가 어찌 대군을 끌고 여기까지 와서 주공에게 무릎 꿇고 굽신거리면서 비위나 맞춰주려 하겠습니까? 만일 유비를 손님으로 대우하신다면 또한 한나라에 두 임금이 있는 꼴이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신의 말씀을 들으신다면 서촉은 태산같이 안전하겠지만 신의 말씀을 듣지 않으신다면 공은 위기를 맞으실 것입니다. 장송은 얼마 전 형주를 거쳐오면서 분명히 유비와 공모했을 것입니다. 먼저 장송을 참하여 죽이시고 그 다음 유비와 관계를 끊으시면 서천을 위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유장이 말했다. 조조와 장로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황곤이 말했다. 국경과 요새를 폐쇄하여 굳게 지키며 방어를 단단히 하면서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유장이 말했다. 적병이 언제 국경을 넘어올지 몰라 잠시도 늦출 수 없는 화급한 일이라 사태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린다면 바로 뒷북치는 계책이 될 것이요. 유장은 황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법정을 떠나보내려 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맞고 나서며 말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유장이 바라보니 바로 장전 종사관 왕루였다. 왕루가 머리를 땅바닥에 닿도록 꾸벅이며 말했다. 지금 장송의 말을 들으신다면 스스로 화를 불러드리게 됩니다. 유장이 말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유현덕과 우호관계를 맺으려는 것은 사실 장로를 막으려는 것이다. 왕루가 말했다. 장로가 국경을 넘어 쳐들어오는 것은 버진과 같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일 뿐이지만 유비가 서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뱃속에 치료하기 어려운 큰 병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물며 유비는 이 세상에 강인하고 야심찬 인물로 전에는 조조를 섬기다가 모해하려 했고 후에는 송건을 따르다가 형주를 빼앗았습니다. 심보가 이와 같으니 어찌 함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만일 그를 불러온다면 서천은 그것으로 끝이 될 것입니다. 유장이 큰 소리로 꾸짖었다. 다시는 허튼 소리 하지 말라. 현덕은 나의 종친인데 그가 어찌 감히 나의 기업을 빼앗겠느냐. 유장은 즉시 두 사람을 끌어내리라 하고 마침내 법정에서 즉시 떠나라 명했다. 법정은 익주를 떠나 곧장 형주로 가서 현덕을 만나 뵙고 절을 하여 인사를 마치고 편지를 올렸다. 현덕이 뜯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우 유장은 2번 절하며 종용님이신 현덕 장군님 휘하에 글을 올립니다. 오래전부터 전천께 감복해왔습니다만 촉도가 기구하여 공물을 가져가 드리지 못해 황송하고 부끄러운 마음 매우 절박합니다. 제가 듣기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생기면 서로 구해주고 환난을 당하면 서로 도와준다 했는데 이는 친구 간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인데 하물며 종친 간에야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장로가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언제 군사를 일으켜 경계를 침범할지 몰라 매우 불안합니다. 사람을 보내 삼가 편지를 받들어 올리면서 들어주시기를 빕니다. 만일 같은 종친으로서의 정을 생각하고 형제간의 의리를 온전히 하려 한다면 즉일로 군사를 일으키시어 미친 도적을 토벌하여 섬멸해 주시어 영원히 순치의 관계가 되어 주신다면 자연히 후한 보답이 있을 것입니다. 편지로는 다 말씀드리지 못하니 오로지 말을 달려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현덕이 편지를 읽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주연을 베풀고 법정을 대접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나자 현덕은 좌우의 측근들을 물러가게 하고 은밀히 법정에게 말했다. 효직의 뛰어난 명성은 오래전부터 들어 존경해 오던 터에 장별가에게서 훌륭한 인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소만 이제야 가르침을 받게 되다니 평생의 큰 위안이 되겠구려. 법정이 감사하며 말했다. 촉의 말단 관리일 뿐인데 어찌 보잘것없는 이름을 말씀하십니까? 대체로 들어보면 말은 백락을 만나야 울고 사람은 지기를 만나야 죽는다고 했습니다. 장별가가 전에 했던 말을 장군께서는 다시 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현덕이 말했다. 내 한 몸은 손님으로 남의 집에 얹혀 살아왔기 때문에 신세가 처량하여 탄식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소. 생각해보면 뱁새도 앉을 나뭇가지가 있고 교활한 토끼도 몸을 숨길 3개의 굴이 있다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말에 무엇하겠소. 촉은 물산이 풍부하여 수고도 남는 곳이라 하니 빼앗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유장은 혈통이 나와 같은 종친이니 어찌하겠소. 차마 도모할 생각을 할 수가 없소이다. 법정이 말했다. 익주는 천부의 땅입니다. 혼란한 상황을 다스릴 주인이 아니면 차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 유장은 능력 있는 현명한 인사를 기용하지 못하여 이 나라는 머지않아 다른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오늘 장군에게 몸소 주시는 것이니 시기를 놓치시면 아니 됩니다. 어찌 토끼를 쫓을 바엔 먼저 잡으라는 말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장군께서 빼앗겠다고만 하시면 제가 마땅히 목숨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현덕이 공수하며 감사 인사를 했다. 좀 더 상의해 보겠소.
이날 만남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제갈량이 친히 법정을 관사까지 전송했다. 현덕은 혼자 앉아서 마음속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중얼거리며 망설이고 있었다. 방통이 나서며 말했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공은 고명하신데 어찌하여 괜한 걱정을 그리 많이 하십니까? 현덕이 물었다. 공의 생각으로는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좋겠소? 방통이 말했다. 형주 동쪽에 송건이 있고 북쪽에 조조가 있어서 뜻을 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익주는 호구가 100만이나 되고 땅이 넓고 재화가 풍부하니 대업을 이루는 자산이 될 만하고 지금 다행히 장송과 법정이 안에서 돕겠다고 하니 이는 하늘이 내리는 기회인데 무슨 필요가 있어서 의심하십니까? 현덕이 말했다. 지금 나와 물과 불처럼 서로 상극인 적은 조조요. 조조가 조급하게 서두르면 나는 느긋하게 대적했고 조조가 포악하게 굴면 나는 어질게 대했고 조조가 속임수를 쓰면 나는 충심으로 대적하는 등 언제나 조조와 상반되게 하여 일을 이룰 수 있었소. 만약 작은 이익을 위해 천하의 신의를 잃는다면 나는 그런 일은 차마 하지 못하겠소. 방통이 웃으면서 말했다. 주공의 말씀이 비록 천리에 부합합니다만 난리를 피해 모두가 흩어지는 때에 군사를 부려서 이기려 애쓰는 일은 진실로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니 어찌합니까? 만약 당연한 이치만을 고집하신다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땅히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임기응변하여 우선 약한 것은 아울러 포용하고 우매한 것은 공격하여 영리로 빼앗아 순리로 지키는 것이 탕왕과 모왕의 도입니다. 만약 이를 안정시킨 후 의로서 보답하고 큰 나라에 봉한다면 무엇이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빼앗지 않으면 결국 남이 빼앗게 될 뿐입니다. 주공께서 심사숙고하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현덕이 문득 깨닫고 말했다. 금석 같은 말씀 가슴속 깊이 새기겠소. 이리하여 마침내 제갈량을 불러 군사를 일으켜 서쪽으로 가는 길을 함께 의논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형주는 중요한 곳이니 반드시 군사를 나누어 지켜야 합니다. 현덕이 말했다. 나는 방통, 황충, 위원과 함께 서천을 향해 갈 것이니 군사께서는 관우, 장비, 조자룡과 함께 형주를 지켜주시오. 제갈량은 응낙했다. 이리하여 제갈량은 형주를 지키는 총수로 관우에게 양양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을 막아 청리 요충지에서 방어하라 하고 장비에게 사군을 통솔하고 장강을 순시하라 하고 조자룡에게 강릉을 둔치고 공안을 수비하라 했다. 현덕은 황충을 전위부대로 삼고 위원을 후군으로 삼고 현덕은 유봉 관평과 함께 중군에 있으면서 방통을 군사로 삼아 김하군과 보병 5만 명을 거느리고 서천을 향해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길을 떠나려 할 때 갑자기 요하가 일군을 이끌고 토항에 왔다. 현덕은 즉시 요하에게 관우를 도와 조조를 막으라고 했다. 이에 겨울 현덕은 군사를 이끌고 서천을 향하여 출발했다. 현덕이 군사를 이끌고 불과 몇 역 정도 가지 않았을 때 맹달이 영접을 나와 현덕을 뵙고 말했다. 유장께서 제게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먼 길 오신 손님을 영접하라 하셨습니다. 현덕은 익주로 사람을 들여보내 먼저 유장에게 보고하라 했다. 유장은 즉시 연도의 주군에 공문을 보내 유비가 온다는 것을 알리고 전량을 공급하라 하고 유장은 친히 부성으로 나가 현덕을 영접하려고 즉시 명령을 하달했다. 수레와 장막과 깃발들과 투구와 갑옷 등을 산뜻하고 선명한 것들로 힘써 준비하라. 주부 황건이 들어와 간했다. 주공, 이번에 가시면 반드시 유비에게 해를 당하실 것입니다. 오랜 세월 복록을 먹어온 저는 주공께서 다른 사람의 관계에 빠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으니 재삼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송이 말했다. 황건이 한 말은 종족 간의 의리를 멀어지게 하고 도적들의 위세를 키우는 것으로 실로 주공께 득될 것이 없습니다. 이에 유장이 황건을 꾸짖었다.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 너는 어째서 나를 거역하느냐. 황건은 엎드려 이마를 바닥에 찧어 피를 흘리며 가까이 다가가 입으로 유장의 옷자락을 물고 가나니 유장이 크게 노해서 옷자락이 찢어지도록 획 잡아채며 일어나니 황건은 물은 옷자락을 놓지 않는 바람에 앞니 2개가 부러져 떨어졌다.
유장은 좌우에게 황건을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황건은 통곡하면서 돌아갔다. 유장이 길을 떠나려 하자 또 한 사람이 소리쳤다. 주공, 황건의 충언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고 끝내 스스로 죽을 땅으로 가시려 하십니까? 계단 아래 엎드려 가나기에 유장이 보니 바로 건영 유원 사람 이회였다. 이회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들어보니 임금에겐 가나는 신하가 있어야 하고 아비에게는 가나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황공영의 충의로운 말은 반드시 듣고 따르셔야 합니다. 만일 유비를 서촌으로 들어오게 허용하신다면 이는 바로 호랑이를 문 앞에서 맞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유장이 말했다. 현덕은 나의 종영이신데 어찌 나를 해치겠느냐. 한 번 더 말하는 자는 반드시 목을 벨 것이다. 좌우에게 이회를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장송이 말했다. 지금 촉의 문관들은 각자 처자를 돌보느라 더는 주공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여러 장수들도 교만하게 공적만 앞세우고 각자 다른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유왕숙을 얻지 못한다면 적은 밖에서 공격할 것이고 백성들은 안에서 공격할 것이니 반드시 패망하는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유장이 말했다. 공이 말하는 것이 나에게 매우 이로울 것 같소. 다음 날이다. 유장이 말을 타고 교유문을 나가려 할 때 보고가 들어왔다. 종사 왕루가 스스로 새끼줄로 몸을 묶고 성문 위에 거꾸로 매달려서 한 손에는 가나는 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서 말하기를 만일 가나는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새끼줄을 끊고 그 자리에 떨어져 죽겠다고 합니다. 유장이 왕루가 손에 잡고 있던 가나는 글을 가져오라 하여 읽어보았다. 그 내용은 대강 이러했다. 익주종사 신 왕루 피눈물을 흘리며 아래옵니다. 듣자오니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을 치료하는데 이롭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을 바로 하는데 이롭다고 했습니다. 옛날 초의 왕은 구론의 말을 듣지 않고 무관에서 열린 회명에 나갔다가 진나라 때문에 곤욕을 당했습니다. 이제 주공께서 가볍게 대군을 떠나 부송으로 가시어 유비를 맞으려 하시니 아마도 가시는 길은 있을지라도 돌아오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장송을 저작거리에 끌어다 목을 베어 죽이시고 유비와의 약속을 파기하신다면 촉의 늙은이나 어린아이들을 위해 매우 다행이고 주공의 기업을 위해서도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유장이 읽고 나서 크게 노하여 말했다. 내가 어진 사람과 서로 만나는 것은 사이좋은 지초와 난초처럼 향기로운 만남과 같은데 어째서 번번이 나를 업신여기느냐. 왕루가 그 소리를 듣고 외마디 소리를 부르짖으며 스스로 새끼줄을 끊고 땅에 떨어져 죽었다. 유장은 3만 명의 인마를 거느리고 부성으로 향해 떠났다. 후군은 물자와 군량과 돈과 비단을 수레 1천여 대에 나누어 싣고 현덕을 맞이하러 가고 있었다. 한편 현덕의 전군은 이미 숙저에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거쳐온 곳에서 첫째는 서천에서 물자를 공급했고 둘째는 현덕의 호령이 엄중하고 분명하여 만약 백성의 물건을 하나라도 멋대로 가져다 쓰는 자가 있으면 참했다. 이리하여 가는 곳마다 백성들에게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늙은이는 부축하고 어린이는 손잡아 끌고 나와 이들을 보려고 길을 가득 메우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면서 예를 표했다. 현덕은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마음 편하게 위로했다. 한편 법정은 은밀하게 방통에게 말했다. 조금 전 장송에게서 밀서가 왔는데 부성에서 서로 만날 때 유장을 즉시 죽여야 하니 절대로 기회를 잃지 말라고 말했소. 방통이 말했다. 이 일은 당분간 발설하지 마시오. 두 분이 만나면 기회를 보아 처치하겠소. 만약 사전에 탄로가 나면 중간에 변이 생길 것이오. 법정은 그리하여 비밀을 지키고 말하지 않았다. 부성은 성도에서 360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유장은 이미 도착하여 사람을 보내 현덕을 영접하고 양쪽 군사들을 모두 부강 언덕 위에 둔치게 했다. 현덕이 부성 안으로 들어와 유장을 만나 각자 형제의 정을 이야기하면서 인사를 마쳤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에 간직했던 충심을 이야기하면서 연회를 마치고 각자 영체로 돌아가 휴식했다. 유장이 여러 간원들에게 말했다. 황건과 왕루 등은 참으로 가소로운 무리들이다. 종영의 마음도 모르면서 제멋대로 의심했다.
오늘 내가 만나 뵈오니 정말 어질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내가 그를 얻어 밖에서 지원하는 군사로 삼으면 또다시 조조와 장로를 무엇 때문에 걱정하겠느냐. 장송이 아니었더라면 이렇을 것이다. 그리고 입고 있던 노포를 벗어 황금 500냥과 함께 사람을 성도로 보내 장성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다. 이때 부하장교, 유계, 냉포, 장임, 등연 등 한 무리의 문관무관들이 말했다. 주공, 아직 기뻐하기에는 이릅니다. 유비는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하여 그 마음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욱 방비해야 마땅합니다. 유장이 웃으면서 말했다. 너희들은 모두 걱정을 심하게 하는구나. 나의 형님께서 어찌 두 마음을 품겠느냐. 모두들 한탄하면서 물러갔다. 한편 현덕이 영채로 들어오자 방통이 들어와 뵙고 말했다. 주공, 오늘 연회석상에서 유장의 동정을 살펴보셨습니까? 현덕이 말했다. 유장은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소. 방통이 말했다. 유장은 비록 선량해 보였지만 그 신하 유계의 장임 등은 모두 불평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아직 아무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내일 연회를 열고 유장을 청해 참석하게 하고 의벽 속에 도부수 100명을 숨겨두었다가 주공께서 잔을 던지는 것을 신호로 연회장으로 뛰어들어 죽이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성도로 몰려 들어가면 칼을 칼집에서 뽑을 필요도 없고 활을 활시 위에 걸 필요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덕이 말했다. 유장은 바로 나의 종친이고 성심을 다해 나를 대접했소. 게다가 내가 이제 막 촉에왔고 은혜를 베풀지 못했고 신망을 세우지도 못했는데 만일 그런 일을 벌인다면 위로는 하늘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아래로는 백성들 역시 원망할 것이요. 공의 이런 계책으로 비록 패자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역시 나는 하지 않겠소. 방통이 말했다. 이 계책은 저의 계책이 아닙니다. 이 계책은 법정이 장송의 밀서를 받았는데 계획은 마땅히 지체해서는 아니되니 조만간 당연히 죽여야만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법정이 들어와 뵙고 말했다. 저희들은 저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천명에 순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덕이 말했다. 유장은 나와 종친이라 차마 목숨을 빼앗지는 못하겠소. 법정이 말했다. 명공께서는 잘못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장로에게 촉은 어머니를 죽인 원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쳐들어와 빼앗을 것입니다. 명공께서는 멀고 먼 산천을 지나 군사들과 말을 달려 이곳에 오셨으니 나아간다면 공이 있을 것이나 물러선다면 아무런 이익도 없습니다. 만일 계속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망설이면서 나를 보내신다면 계획은 크게 실패할 것입니다. 게다가 기모가 한번 색이라도 한다면 반대로 남의 계략에 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늘이 주고 사람이 따르는 이러한 때를 타는 편이 낫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일찌감치 기업을 세우는 것이 실로 상책입니다. 방통도 역시 제3고냈다. 두 사람은 그래도 제3공고하나 현덕은 요지부동이었다. 이튿날 성중에서는 유장과 현덕의 연회가 또다시 벌어졌다. 피차에 숨김없이 흉금을 털어 주고받는 정의가 무르녹는다. 술이 거나해졌을 때 방통이 법정과 상의하고 이를 강행하기로 하여 위원을 시켜 건물을 추게 하다가 때를 보아 유장을 죽이기로 한다. 좌석에 아무 여흥이 없사오니 원컨대 건물로 웃음을 돋게 하오리다. 방통이 곧 무사들을 불러들여 당 아래 줄지어 세우고 위원이 손쓰기만을 기다린다. 그러나 유장의 수하장수들이 보니 위원이 술자리 앞에서 칼춤을 추는 데다 섬돌 아래 무사들도 칼집을 매만지며 당위를 노려보는지라 종사 장임 역시 검을 뽑아 춤추며 말한다. 칼춤은 상대가 있어야겠기에 제가 바라건대 위장군과 함께 춤추겠습니다. 두 장수가 한동안 어울려 춤추다가 위원이 유봉에게 눈짓을 한다. 유봉 역시 칼을 빼어 춤을 돕는다. 이러하자 유계의 냉포 등연도 각기 칼을 빼들고 나서며 군무로서 흥을 도울까 하나이다 하며 어울려서 춤을 추니 춤은 춤이로되 살기가 등등하다.
현덕이 크게 놀라 황망히 남의 칼을 빼어들고 우리 형제가 상봉하여 통음하며 아무 의심도 없는 데다 이 자리가 홍문의 모임도 아니거늘 무슨 칼춤이오. 검을 버리지 않는 자는 당장 참하겠소. 이렇게 소리치니 유장이 또한 꾸짖는다. 형제가 서로 만났는데 어찌 칼을 찰 것인가. 시위들에게 명해 폐검을 모조리 수거한다. 모두 뿔뿔이 당을 내려갔다. 현덕이 장수들을 대위에 불러 술을 내리며 말했다. 우리 형제는 같은 종친의 혈육으로서 함께 대사를 의논하니 아무 딴 마음이 없소. 그대들은 절대 의심하지 마시오. 장수들 모두 살해한다. 유장이 현덕의 손을 잡고 울며 말한다. 형님의 크신 은혜는 맹세코 잊지 않으리이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밤늦도록 즐겁게 마시다가 헤어졌다. 현덕은 돌아오는 길로 방통을 불러 불의에 빠뜨리는 일을 꾸미지 못하게 꾸짖었다. 유장이 영체로 돌아오니 유괴의 무리가 둘러싸고 말한다. 주공께서는 오늘 연회석상의 광경을 보셨습니까? 어서 돌아가셔서 후환을 면하소서. 내 형 유현덕은 남과 비길 수 없는 분이시오. 비록 현덕은 그렇다 해도 다른 수하인들은 모두가 서천을 집어삼켜 부귀를 누리려 하나이다. 그러나 유장은 아예 너희들은 우리 형제간을 이간시키는 말이랑 하지 말아라 하고 듣지 않았다. 이로부터 두 사람의 사이는 지극히 정다웠다. 며칠이 지나서다. 문득 급보가 날아들어 장로가 병마를 정돈해 곧 가맹간을 침범할 것이라 한다. 유장이 곧 현덕에게 청하여 그곳으로 가서 막아달라 한다. 현덕이 흔쾌히 승낙해 그날 바로 본부 병력을 이끌고 가맹간을 향해 간다. 장수들이 유장에게 권해 대장들을 시켜 곳곳에 험준한 길목을 지켜 현덕의 군사반란을 막으라 한다. 유장이 처음에는 따르지 않다가 사람들이 애써 권하자 명령을 내려 마침내 백수도도 양회 곱해 두 사람으로 부수관을 지키게 하고 성도로 돌아갔다.